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체포되느냐 마느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떨어질지 말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으로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직이 된 만큼 요새 같았던 이 관저도 사병처럼 부릴 경호처 경호관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경찰 소환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엔 응하려고 했는데 특검이 안 부른 거라며 뒤늦게 체포 무용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바로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자, 김태형 기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심사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심사는 구속영장과 달리 밀행성 문제, 즉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피의자 신문 절차도 하지 않고 발부 여부도 따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면서요. 그건 어떤 논리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를 그대로 이어받는 특검의 수사를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검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 특검보는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엔 응할 계획이었는데 특검이 부른 적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껏 모든 소환 조사를 거부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경찰의 소환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무슨 뭐가 궁금한지 해서 질문지 보내면 거기서 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 특검이 부른 적이 없다. 특검 조사에는 응할 계획이었다는 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밤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텐데 만약에 발부된다면 집행은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이르면 오늘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과 협의해 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집행할지, 다만 시간을 두고 집행할지는 알 수 없지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의지가 뚜렷한 만큼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고 있지만 경찰 역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특검과의 협의 등의 이유로 접수를 취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제껏 경찰 소환은 계속 거부하면서도 집 근처를 자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노출해온 만큼 법조계에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지난 1월 다중의 위력,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당시 경호처는 공관촌 앞에 차벽을 세우고 6탄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경호 인력을 동원해 인간 방패를 만들었고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 5시간 30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권력 집행을 막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법의 집행을 막은 데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앞엔 더 이상 요새 같은 관저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줄 경호처 직원도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를 교체하고 체포 저지에 함께했던 본부장들을 모두 인사조치했습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이 엿새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집 주변 상가를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특검과 협의 등을 이유로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출국 금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출국 금지 조치하고 곧바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 역시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건부 보석에 항고하고 특검 추가 기소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온갖 법적 대응을 이어온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구속영장 신문에서도 황당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기피 신청을 하고 또 한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은 내일 만료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겠지만 오늘 중앙지법에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구속할지 신문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노골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조은석 특검과 공모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젯밤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인들은 오늘 오전에만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을 총 4차례 냈습니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면전에서 연이어 기각해도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에 기소해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불법 기소를 하고 권한 없이 그다음에 거기에 재판부가 호응해서 절차 위반한 신문기를 진행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자 현장에서 선임계를 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지위를 문제 삼아 이들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영수 특검보는 관련 판례와 법령에 따라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이의 신청도 했지만 서울고법은 오늘 각하 결정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이번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이 진행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신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쯤인 오후 5시 30분쯤 신문은 종료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신문은 점심시간 휴정을 하고 오후 3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 신문과 마찬가지로 오후 신문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일방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선 시간 배분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문제라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 준비 기간에 이렇게 기소한 점 등 반복적으로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일단 끝까지 다 듣고 발언이 끝나자마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방어권 보장 충분히 한 다음 판단하겠다라는 걸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어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수사 준비 기간에 이렇게 수사 개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과인데 언제쯤 나옵니까? 시간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밤중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내일이면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전에 빠르게 판단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당초 23일이었던 구속 신문을 추가로 더 잡으면서 석방 직전인 오늘로 잡은 것도 이렇게 빠르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풀이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오늘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언론에 알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 변동이 없으면 알리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중에라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취재되면 곧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곧 풀려납니다.
군사법원이 오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군사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아 사령부를 구성하고 포고령에 서명하고 이 전 사령관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내달 2일과 오늘 30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앞서 JTBC는 군검찰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두 피고인 측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재판부 보석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변호인들이 현재 보석 절차를 진행 중이라 빠르면 오늘 중에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 전직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군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한 상태로 보석 의견은 철회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최상병 특검 역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명현 특검이 오늘 필요할 경우 김 여사도 소환 조사할 거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간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저희 JTBC가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 대화방에서 VIP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이 이후 피의자에서 제외된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도 직접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참고인 조사 이런 거라도 소환을 할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특검팀은 항명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특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를 취소하고 재판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정기획위가 검찰 업무 보고를 또 미뤘습니다. 첫 보고 때 알맹이가 빠졌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낸 자료 역시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오늘 다시 검찰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젯밤 돌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속도 조절입니다.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뤄서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갖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깊이 고민하겠다는 건데 검찰이 재보고 전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 역시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수사 기소 분리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고 부실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보고서를 반려하면서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란 압박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정기획위가 요구해왔던 부분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 TF에서도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소권을 감시하는 외부 위원회 등을 설치해 검찰의 기소 독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과에서 혹은 조직 개편 TF에서 논의를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검토 과정 속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가 좀 중요한 것으로. 국정기획위가 다음 달 2일로 보고 날짜를 지정한 가운데 검찰이 어떤 내용을 들고 올지 주목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시민들을 만났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는 광주시장과 무안군수가 즉석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과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았는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한 뒤 이 대통령이 직접 호남 방문 일정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광주는 이번 12월 3일부터 시작됐던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호남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은 어떻게 실현되어 갈 수 있는지를. 미팅에선 오랜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장은 군공항을 무안군으로 이전하길 원하고 무안군수는 이를 반대하는 겁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무안 근처 그쪽에 광주 돈으로. 왜냐하면 이 협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기부대 양해 방식도 믿질 않고 또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옮겨놓고는 오리발 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관련 TF를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 등 시민들 목소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실력되면은 뭐 꼭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정 정도를.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 못 하겠는데.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 병원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과 의료진의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이 높아 호남 속 TK 지역으로 불리는 곳인데 김 여사가 대선 기간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인 오늘 야당은 정치 스폰서 의혹과 억대 출판 기념회 수입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 스폰서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약 3년 동안 강신성 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씩을 받아 김 후보자 아들의 유학비 등으로 썼던 건데 김 후보자는 전처가 강 씨의 배추 농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금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야당은 이런 식으로 20년 넘게 김 후보자를 돕던 강 씨가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혜택을 요구하지 않겠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 마음 아프지만 끊으셔야 됩니다.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요.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지원해 주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혜택 보는 거예요. 김 후보자는 지금은 정치적 관계만 있을 뿐 후원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으로 신분이 전화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관계 이외에 다른 금전적 관계가 후원자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출판 기념회 수익 등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현금 6억 원을 쟁여놨다고 한 걸 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거꾸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오늘 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심사 보고서 채택을 두고 다시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자신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선 반대했지만 이번엔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희망법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는데 야당은 기회주의자라며 사퇴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과부터 했습니다. 제가 농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농업사법이 농업 미래를 망칠 거라며 농망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양곡법 개정안은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지만 유임되자 양곡법 취지에는 줄곧 공감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고 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달라진 송 장관의 입장에 여야의 공수도 바뀌었습니다. 장관님 소신까지 바꿔가면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려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장관을 내실 있다고 평가했던 국민의힘은 기회주의자라고 지적했고 지난 정부 때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장관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생각 없이 인사를 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송 장관은 소신이 바뀐 게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소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 소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농업인과 우리 농촌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일부 농민단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장관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 관련 의혹들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만희 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마치 대통령처럼 경호 차량을 동원해 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장님 차량은 멈추면 안 된다면서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사이렌을 울리고 교통까지 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겁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는 대원들은 필리핀 경찰입니다. 한국인 인사를 경호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차창을 열고 손을 흔드는 이 인물. 종교단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입니다. 당시 필리핀에선 돈만 내면 이런 경찰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 서비스를 경험한 이 씨는 국내에서도 이런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국내에서 경찰에게 이런 경호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설 교통 경호업체, 이른바 콘보이 업체에 의뢰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보이 업체를 찾은 거죠. 여기서 킨텍스까지 가는데 거의 몇백만 원? 500 이상 들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 콘보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공사교통부라고 있어요, 신천지 안에. 거기에서 지파마다 콘보이 차를 만들어서 운전 잘하고 상황 판단 빠른 신도들을 뽑아 검은 자동차로 호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거의 무슨 대통령 이동하는 것처럼 가요. 법적 권한은 없지만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직진 차량이 오잖아요. 그럼 칸보이 차량이 두 대가 막아놔요. 그럼 유턴을 하고 그리고 가게끔 해요. 이 씨는 자신의 일행 행렬이 끊기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호가 제한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행렬이. 그러니까 이걸 붙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딱 막아서 빨리 보내고 가는 거죠.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은 주요 정부 요인이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이만희 차량은 멈추지 않아요. 경찰 빨간 파란 불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붙여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VIP 뭔가 있나 보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신천지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JTBC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횡령 혐의로 준법 교육을 받을 당시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경호 인력까지 배치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건 이 씨가 유일합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법 교육 80시간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실정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준법 교육, 범법자들이 강의실에 함께 모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예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체교육 받잖아요. 거기 교실 같은 데 들어가서 집체교육 받는데 이 사람 혼자 제일 좋은 안에 특실 같은 데 들어가서 교육원 건물 층마다 경호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층별로 이렇게 섹터로 나눠서 1층 엘리베이터, 거기 맞이하는 층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외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그냥 큰 경우를 똑같이 한 거죠, 거기서. 그나마도 피곤했는지 첫날 교육 뒤엔 강의실에 접이식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접이식 침대 큰 거였어요. 저희가 먼저 가서 침대를 세팅하고 그리고 이벤트 총회장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교육 듣다가 나오는 거죠. 법무부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 씨는 16차례 걸쳐 받은 교육 모두 별도 공간에서 1대1로 받았습니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교육했는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이런 방식으로만 준법 교육을 받은 건 이 씨가 유일합니다. 16회에 걸쳐서 이 사람만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1대1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준법 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황제의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고령의 질병이 있고 강사나 수강명령 대상자 중 특정 관계인이 포함될 가능성, 누군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천지는 역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을 봤더니 승객들 대피가 늦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노약 좌석까지 꽉 찬 지하철 안.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휘발유가 가득 담긴 페트병을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기름을 밟고 넘어집니다. 남성이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과 검은 연기가 차오릅니다. 열차 끝칸으로 달린 시민들은 코와 입을 막고 차례로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모습입니다. 당시 열차엔 4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한강 아래 1.6km 터널 구간을 걸어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을 지른 60대 원모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오늘 살인미수죄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원 씨의 범행에 대해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본 겁니다. 방화치상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 징역 4년에서 7년에 불과하지만 살인미수는 9년에서 최대 16년입니다. 형량이 3배가량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원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중교통에 불을 지르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좌의 돈을 친족들에게 모두 보내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신변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3.6리터는 범행 열흘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넣을 기름을 사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범행 전날 휘발유를 가지고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겁니다. 다행히 지하철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였고 기관사와 출퇴근하던 경찰 4명 등
시민들이 나서 대피를 도우면서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하철 기관사가 한 명에 불과해 비상대응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담자 2명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은 흥분한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창문은 물론 외벽 타일까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해 회복까지 5개월이 걸렸고 12억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법원 외벽 타일을 부순 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에 앞서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준비했던 정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법원은 취재진 폭행 혐의를 받는 문모 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문 씨에게 적용한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중 건조물 침입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시간 물이 가장 뒤쪽에서 전방을 관찰하기만 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중 1심 선고가 난 피고인은 모두 14명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선 여전히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사 윤영보 씨도 오늘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폭동 당일 촬영된 영상을 보고 전도사로서 파수꾼과 민의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며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예스24는 해킹 사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킹 사흘째에 서버 백업을 완료하고 복구 중이라던 당시 해명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스24는 이 시점에 해커들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주고 서버 암호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주 전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던 예스24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센터 업무까지 불가피하게 중단되면서 도서 구매와 티켓 예매 같은 주요 서비스는 닷새 만에 재개했지만 일부 서비스는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서비스를 먹통으로 만든 해킹 수법은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해커가 악성 코드를 이용해 서버와 컴퓨터 내 정보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킹 사흘째, 예스24는 서버 백업이 완료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JTBC 취재 결과 달랐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예스24는 결제 내역과 주문 정보 같은 주요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복사해 저장해 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트 마비가 이어지자 랜섬웨어 공격을 한 해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암호를 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해커들에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제때 백업되지 않아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 걸로 추정됩니다. 해커들하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100% 복구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해커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예스24는 기술 당국의 지원을 거부해놓고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스24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한편에선 랜섬웨어 공격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응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지난달 SPC 삼립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을 당시 이 기계의 윤활유 분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숨진 노동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했고 결국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숨진 노동자 양모 씨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 씨는 용기를 들고 기계 및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직접 윤활유를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있었는데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양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는 빵을 잘 나르도록 기계 양 측면에서 윤활유가 자동으로 뿜어지게끔 설계됐는데 국과수는 사고 기계는 양 끝 부위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감식에 참여했던 수사기관 관계자도 자동 분사 장치의 윤활유 호스가 주요 구동 부위가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과수는 또 작동 중인 기계로 사람이 다가갈 때 자동 멈춤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진단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사고 당시 자동 분사 장치는 잘 작동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감정서를 전달받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이렇게 위험한 근무 환경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윤활유가 사망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최근 서울 북성초등학교에서 건물 안전 문제로 갑작스레 개학이 미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 지역 학교 10곳 중에 3곳 정도가 이렇게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상황이라 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운동장 가득 임시교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북성초등학교의 건물 한 동이 급히 폐쇄됐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올 걸로 예상돼 긴급히 보수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학은 급하게 연기됐고 부랴부랴 가건물을 설치했습니다. 폐쇄된 건물은 이어진 정밀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이 나왔습니다. 3번에 이어서 증축이 됐던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맨 끝에 있는 급식실 부분이 상태가 2등급. 당장 출입을 막아야 하는 수준으로 서울 시내 학교 중에선 처음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새로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북성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 학교 10곳 중 3곳 정도가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뒤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학교를 고칠 예산은 부족한데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개로 나누던 안전 등급 체계를 더 세세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의 강당 건물은 현재 안전 등급이 C등급인데요. 앞으로 C등급이 4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이 건물은 C4등급이 됩니다. 이런 곳들은 더 자주 점검하고 미리 고치겠다는 겁니다. C4등급의 경우 정밀 안전 점검 주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물이 기울거나 침하가 우려되는 건물엔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등장한 종이 빨대. 그러나 금방 눅눅해져서 빨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친환경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해왔던 스타벅스가 7년 만에 다시 이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매장 200곳에 식물성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빨대를 비치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이유로 종이 빨대로 전면 교체한 지 7년 만입니다. 종이 빨대도 함께 비치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는데 스타벅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물었더니 종이 빨대랑 플라스틱 빨대 중에 좀 어떤 걸 선호하세요? 10명 중 7명이 플라스틱 빨대를 선택했습니다. 종이 빨대 사용했을 때 금방 눅눅해지거나 음료 맛이 좀 변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따로 이용한 적이 꽤 많았거든요. 종이 빨대가 정말 환경적으로 더 우수한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는 마시다 보면은 좀 흐물흐물해지고 찢어질 때도 있고 다시 쓸 수도 없고 종이 빨대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있을까?
업계에서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 문제와 재활용 여부 등을 두고 논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자 환경부도 종이 빨대를 비롯한 일회용 빨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환경 영향 평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회용 빨대 규제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2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하고 막상 시행은 계속 유예하던 터라 뒤늦은 실태조사란 비판도 나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했다 하면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확실히 검증된 거를 이렇게 규제에 딱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환경부의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전담입니다. JTBC는 어제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경찰이 오늘 곧바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웅제약 창업주 손녀가 운영하는 업체들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재즈바입니다.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영업 보고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곳입니다. 서울 담당 영업 직원은 대학병원 의사가 이곳을 다녀간 뒤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해뒀습니다. 수도권 담당인 또 다른 영업 직원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와 함께 이곳에서 신약 설명회를 열었다고 적었습니다.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의사들과 자주 모인 이 식당. 대웅제약 창업주의 손녀 윤모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윤 씨는 식당 외에도 농수산물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업 직원들은 의사들에게 이 쇼핑몰 물건을 자주 선물했습니다. 4개월 동안 3차례 쇼핑몰 물건을 자택으로 배송했고 의사로부터 고맙다, 잘 먹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창업주 일가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영업 직원들의 보고서에는 대웅제약이 자회사로 가진 리조트도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의사들을 초청해 제품 설명회를 하거나 의사의 가족 동반 여행을 지원한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이 리조트를 2년 동안 8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또 다른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를 초청하면서 펫룸을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창업주 일가가 운영하는 식당과 쇼핑몰은 물론 자회사 리조트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 측은 재즈바와 쇼핑몰을 소유한 윤모 씨는 현재 대웅제약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고 모두 합법적인 선에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조트를 영업에 활용한 것도 의사들을 상대로 한 대가성 리베이트와는 관련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가 개인병원 의사 10여 명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입건 없이 마무리했다는 JTBC 보도 이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MSCI 선진지수에 우리나라가 또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가 재개됐고 최근 코스피도 3,100선까지 뚫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가 올해도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지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빨아들일 기회를 또 놓친 겁니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증시를 선진, 신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증시는 1992년 이후 34년째 신흥 지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MSCI는 시장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에 대해 우려가 여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사실 이제 MSCI 같은 데서는 원하지 않고요. 공매도 같은 거 금지를 오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금지했던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했지만 잦은 정책 변경이 신뢰를 떨어뜨린 겁니다. 18개 평가 항목 가운데선 재개된 공매도 하나가 개선됐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등 6개 항목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후퇴했다가 제도가 뭐 또 잠잠해지면 제도가 다시 선진국 수준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잖아요. 이번엔 편입 전 단계인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는데 내년에 후보군에 들더라도 실제 편입은 빨라야 2028년에나 이뤄집니다. 다만 이번 편입 불발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 증권사는 오늘 새 정부의 주주 환원 기대감 등으로 한국 증시 최악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며 코스피 4,000선 회복을 내다봤습니다. 전날 3,100선을 뚫었던 코스피는 오늘은 0.15% 상승해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사일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 깨질까 봐 욕설까지 써가며 두 나라를 말리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란 의혹이 커지면서 무늬만 휴전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We basically have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they're doing. Do you understand that? 휴전 선언 이후에도 미사일 공습을 이어간 이스라엘과 이란을 싸잡아 비난한 겁니다. 트럼프는 동맹인 이스라엘엔 미사일을 더 쏘지 말라고 다그친 다음 이란을 향해선 정권 교체는 불필요하다며 추가 공습이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Do you want to see regime change in Iran? No. If there was, but no, I don't want it.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 직후 열린 안보회의에서 추가적인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사 옵션을 배제하고 외교 해법만을 남긴 채 휴전을 자신의 성과로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 휴전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휴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 국방정보국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핵시설은 완전 파괴된 게 아니라 핵 개발이 몇 달 지연된 정도의 피해에 그쳤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몇 달 뒤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게 되면 이번 타격을 주도한 트럼프의 리더십엔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핵 불씨를 남겨놨다는 비판에 트럼프는 발끈했습니다. Well, I saw CNN fake news going, well, maybe it wasn't a perfect hit, it was perfect.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도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진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청문회의 태도입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태도가 도마에 올랐는데 후보자가 아니라 조연들의 태도였습니다. 먼저 청문위원들의 태도인데요. 국민의힘은 과거 김 후보자가 연루됐던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미국 문화원을 점검했다는 이유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셨는데, 글쎄 이제 광주 사태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됐어요?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했군요. 이 보신 것처럼 항의가 쏟아지니까 배준영 의원이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면서 됐어요라고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웃음을 보이면서 정작 사과에 필요한 진지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청문회에서 야당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라. 뭐 이런 주장을 했던데, 광주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가 적어도 자연스러운 그냥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할게라는 표현으로 제기되는 것은 굉장히 듣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태도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청문회장 뒷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던 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같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저 직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네, 관련해서 이 김희정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또 이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 서로의 청문회 진행 태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위원장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가는 왜 끼어드세요? 위원장님 다 알아요. 왜 끼어들어요? 다 알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좀 갖추시죠. 관사가 벼슬이에요? 예의 좀 갖추셔요. 왜 가게 비유하세요?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아니, 벼슬이란 표현을 계속 문제 삼은 거군요. 네, 이 벼슬, 닭의 이 볕과 발음이 좀 비슷하기는 하죠. 네. 이 벼슬, 관료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 직위를 좀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네, 다음 이슈는요. 부산 상륙 작전입니다. 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됐죠. 이 삼선 의원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하는 상임이지만 오늘 문체위에서는 이 타 부처 장관 지명을 축하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저 위원장님 해수부 장관 지명받은 거 우리도 박수 한번 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수 쳐달라고 한 거군요. 되게 이색적인 장면이긴 네. 하죠. 네. 야당이 그런데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뭐 축하한다, 인사도 건넸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는 이 박수를 친 문체위가 아니라 농해수위에서 열리게 됩니다. 과연 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의 뭐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전재수 의원 오늘 이 오후에는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죠. 이 지시대로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까 제목이 왜 부산 상륙 작전인가요? 네, 이 야권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해수부 장관 지명은 승부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 경남에 대해서 예. 확실한 교두보를 예. 이번에 만들겠어라는 뭐 우리가 이번에 40% 얻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아예 여기를 먹어버리겠어 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전재수 의원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5선 중진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꺾고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만큼 뭐 부산 지역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관으로 체급을 키운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자, 이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정당으로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켜버리고 네. 부산을 민주당의 새로운 그라운드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 그게 바로 부산 상륙 작전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작전이 성공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이 부산 민심을 얻느냐에 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병사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진급 누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심사에 탈락하면 군 생활 대부분을 일병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이 때문에 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결국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국군장병 진급 누락제도 반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사기 저하 등을 야기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청원엔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육군이 지난달 각 부대에 전달한 진급 기준 등을 종합하면 체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최장 15개월까지 일병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군 복무 대부분 기간을 일병으로 지내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실제 병사와 부모들은 체력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습니다. 훈련생의 한 70%는 안 됐다. 초중고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군대를 갔더니 이제부터 막 체력을 막 보강을 하라고 하니까 아픈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그런 친구들은 뛰어날 시간이 없어요. 팔굽혀펴기 48개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62개 이상 해야 하고 3km를 15분 36초 안에 뛰어야 상병에 진급할 수 있는데
후임보다 진급이 늦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이게 인대 사고에 단초가 될 수 있다. 기름을 붓는 거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제도다. 국방부는 군 전투력을 신장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하지만 장병 부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시행 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JTBC에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30년 뒤에 올 거다. 아니다. 바로 다음 달에 올 수도 있다. 일본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도 많은데 그럼에도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미리부터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원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시코쿠 지역의 고치현 다네자키,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실제 1707년 호에이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덮치면서 마을 주민 10명 가운데 9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한 8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쪽에 보이는 산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명 정도가 죽었고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지진 대피 준비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채 2,000명이 안 되지만 16m 이상 되는 피난 시설만 5곳을 갖췄습니다. 창고에는 비상식량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半径300mでどこに住んじゃっても逃げれるように、ここに人はここに逃げると、ここに住んでる人はここに逃げると、ここに住んでる人はここに逃げるように。 최근엔 쓰나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피난 타워도 마련됐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구조로 2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올 경우에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이 피난타워로 올라와서 대피를 하는 거죠. 18m 높이의 쓰나미까지는 이 피난타워가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매년 한 차례 대피 훈련 외에도 항상 경각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 중입니다. 1946년 쇼와 대지진을 경험한 노인은 매일 타워를 오르며 체력 단련에 나섭니다. 7回上がったり降りたり。 7回? 네,それと体全体をここでちょうどトレーニングするのにいいものができたというおかげで、まあいざとなった時はね。 일본 정부는 100에서 150년 주기의 난카이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토모카쿠에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22년간 우리 돈 1경 4천조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난 여객기 참사,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윤휘수 씨의 언니도 그중 한 명입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언니가 반년 만에 동생과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니에겐 동생이 아직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먼저 결혼하는 동생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여기 봐봐. 둘이 인사해봐. 좋아요. 막 웃어. 희수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보이는 동생. 언니는 동생 부부의 웨딩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웨딩 사진 촬영 한 달 뒤 신혼여행을 떠난 신랑 노상훈, 신부 윤혜수 씨.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참사 100일째 되는 날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마지막 보낼 때 저한테요? 근데 말 잘 못했어요, 사실. 그냥 사랑해라고만 하고. 우리 동생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다시 100일 가까이 지나 자매가 다시 만났습니다. 취재진과 연구진이 석 달 동안 휘수 씨의 생전 영상을 토대로 당시 모습을 재구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힘들어하는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온전한 치유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상치 못한 죽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었잖아요. 이 순간이 마지막이었다면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 하지 못한 이야기, 그런 소망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니가 동생 부부의 웨딩 사진을 찍었던 그 한강공원. 언니 앞에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동생이 보입니다. 이수야, 또 윤희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윤지도 이번에 임신했다고 했거든. 너도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임신하고 싶다 했잖아. 근데 엄마가 너 꿈에 안 나타나 너무 서운해하더라. 엄마 또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아니야, 너한테 힘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뭐 계속 괜찮다고 하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 떠나고 못 살 줄 알았는데. 언니 마음속에 나의 어떤 모습이 가장 떠올라? 너 말도 안 되는 개그하고 웃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생각나. 언니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싶어. 그치? 행복하게 살아줘. 알겠어. 사랑해, 이수야. 언니가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오늘 나 만나러 와서 너무 고마워. 너 봐서 너무 좋았어. 언니가 너 꽃 좋아하니까 사왔어. 어때? 이거 마음에 들어? 역시 우리 언니. 이수가 진짜 사랑하던 말 했는데. 역시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아, 내 동생. 언니 또 보자. 알겠어. 이수야, 잘 지내, 알았지? 언니 옆에 꼭 항상 있어줘, 알았지? 안녕. 안녕.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FC 서울이 기성용 선수와의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무대 진출 전후로 10년간의 동행이 끝이 난 건데요. 포항으로 옮겨가는 게 유력한데 축구 팬들은 기성용이 왜 떠나는지 그 배경을 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FC 서울이 기성용이고 기성용이 FC 서울이지 않냐. 지난해 1월 김기동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성용을 FC 서울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성용은 시즌 도중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공백을 떠안았습니다. 올해는 그라운드에서 볼 기회가 더 줄었습니다. 기성용이 서울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는 지난 4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전과 경기도 중 햄스트링을 다치며 교체됐는데 이후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2달간의 재활을 마쳤지만 6월 3차례 경기에 모두 결장했고 최근 전북전엔 출전 명단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에 나설 기회가 없자 기성용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포항행이 유력한 기성용은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퇴도 고려해봤지만 선수로서 초라하게 끝내는 건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시선보다 내부의 신뢰 부족이 문제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36 기성용의 헤어질 결심, 그리고 구단의 결별 발표까지. 그 과정은 빨리 이어졌지만 서울 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훈련장 앞엔 근조 화환이 놓였고 GS그룹 본사 앞엔 트럭 시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레전드인 선수한테 너는 전력 외다라고 하니까 레전드는 레전드답게 예우를 했으면 좋겠고요. 논란이 커지자 구단은 팬들에게 사과하고 기성용의 향후 은퇴식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공식 설명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과 환대의 의미를 공유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바르니에르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대회를 준비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참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엔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도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올림피언으로서 또 행복한 인생에서 어쩌면 굉장히 가장 임팩트 있는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 하루였는데요. 현재는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오늘 밤 사이에 그치겠고 강원도와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선선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장마가 쉬어가면서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28도, 광주 29도, 창원은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